장쩌민이 사망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정치 상황은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두 가지 부정적 정치 유산이 있는데 하나는 부패 통치이고 또 하나는 발원궁 탄압입니다. 장쩌민은 1989년 육사天安문 시기에 등장하면서 부패로 나라를 통치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당시 육사로 민중을 학살하고 민심을 잃은 중공은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장쩌민은 당 간부의 부패를 부추겨 자신에게 충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공산정부는 폭력과 거짓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 인민은 극도로 굶주렸지만 공산당이 인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통치자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제로 정책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거짓으로 통치하다 백지 시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장쩌민은 집권 후 당 관리들이 주색에 빠지게 하고 마음껏 횡령하게 하고 부패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또 자신이 앞장서 추행을 함으로써 이런 풍조가 만연하게 했습니다. 장쩌민의 또 다른 유산은 1999년부터 발원궁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많은 중국인이 발원궁 박해와 자신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국의 많은 사회 문제가 도덕 추락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최저선이 없거나 도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사람은 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1992년 덩샤오핑이 경제개방 정책을 시작할 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누구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고 전 국민에게 맹렬히 선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매춘하고 마약을 팔고 가짜를 만들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도덕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덕과 양심이 사라졌기에 법치가 파괴되고 국가 전체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많은 문제가 발원궁 박해와 관련돼 있습니다. 발원궁 수련자들은 진, 선, 인을 생활 준칙으로 삼고 도덕을 제고하고 양심을 지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쩌민은 1999년 발원궁 탄압을 명령했고 중국의 정의와 양지를 처참히 무너뜨려 국가의 도덕규범을 훼손시켰습니다. 장쩌민은 6.10 사무실이라는 탄압 조직을 설립해 발원궁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수련자를 고문해 사망하게 하고 살아있는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 적출해 환자에게 이식해 거액을 축제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행을 감춰 사람들이 모르게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오늘과 같이 부패와 거짓 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2년 18차 전국대표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기 전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가 구속됐습니다. 겉으론 부패 혐의였지만 실제론 시진핑의 집권을 막기 위한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저우융캉 정법위 서기 등 장쩌민파들이 저지른 발원궁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장쩌민파는 발원궁 박해를 주도해 왔습니다. 때문에 시진핑이 집권하면 이런 내막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저지른 사악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장쩌민은 후진타오 집권 시에도 발원궁 박해 중단을 막기 위해 상무위원회 9명 중 7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배치해 실제 권력을 행사하며 발원궁 탄압을 지속했습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퇴임하고 자신의 측근들도 은퇴하게 되자 장쩌민은 발원궁 박해를 이어가기 위해 보시라이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보시라이가 발원궁 박해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그 혐의로 해외에서 기소됐기에 그는 절대 발원궁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시라이는 권력욕이 있었고 새로 등장하는 시진핑보다 자신이 최고 권력자로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보시라이는 시진핑을 축출하는 쿠데타를 계획했고 장쩌민과 정칭홍 국가부주석이 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6일 보시라이의 충복인 왕리진이 쿠데타 증거를 챙겨 밤에 청두의 미국 영사관으로 도피해 망명을 신청했고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총리가 힘을 합쳐 보시라이를 제압하자 쿠데타는 실패했고 장쩌민의 미래는 암담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집권한 후 장쩌민파 세력은 성, 부성급 440명의 고위관리가 대량으로 체포됐고 오융캉, 꼬바슝, 쉬차이후 등 최측근도 부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호랑이 사냥 사건입니다. 시진핑은 2015년 장쩌민파의 2인자인 정칭홍도 체포하려 했습니다. 장쩌민파의 핵심을 잡음으로써 전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쩌민은 정칭홍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 만약 잡으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하라. 고 버텨 결국 정칭홍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장쩌민의 말대로 자신이 죽으면 정칭홍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장쩌민파의 큰 형격인 정칭홍을 처리하기 위해선 장쩌민이 죽기만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장쩌민은 죽었습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으로 장기 집권을 했지만 중국 상황은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민심은 완전히 시진핑에서 돌아섰고 경제도 완전히 붕괴돼 회생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해진 상황에서 유혈 진압이라도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찾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쩌민파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파룬궁 탄압의 내막을 폭로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룬궁 탄압 비밀이 천하에 공개되면서 중국 상황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머뭇거리다 상대를 제압할 기회를 놓치고 국민의 저항이 폭발하면 중공의 붕괴와 함께 시진핑도 같이 순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심은 중공의 무력 탄압으로도 막지 못할 만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중공과 자신의 처지가 백척간두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상황과 시진핑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